반야바라 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방금 소개받은 그 문과대 학장팀 주식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 한영과 서정주의 불교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고경이라고 하는 이제 해행사에서 발간되는 자체에 제가 4회까지 연재했던 거를 좀 줄여서 이제 발표를 하고 발표문으로 만든 겁니다. 일단 갑자기 이제 불교 얘기를 하니까 적합한 주제가 안 떠올랐고, 그래서 이제 마침 연재를 했던 글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이제 좀 줄여서 소개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부분 내용은 약간 문학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사실 이제 문학 전공이 아니신 분들에게 약간은 전문적일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조금 교양 수준의 정도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이제 앞부분에 이제 서정주 선생님 사진이 나오는데, 이제 만해 한영훈 선생님이 사실 서정주 선생님보다는 이제 저희 학교 이제 선배님이시죠. 이제 명진학교 1회 졸업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는 서정주 선생님부터 이제 먼저 이제 연재를 했는데, 이유는 일단 한국 문학사에서 문학이라고 하는데 불교가 어떻게 들어왔느냐를 설명을 나갈 때 일단 이제 미당 서정주 선생이 미학적으로 불교를 성공했던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이 근대 문학, 현대 문학이죠. 한국의 현대 문학을 만드는데 어떻게 내재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한영훈 선생님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의도적으로 한 것도 있는데 저희 학교와 관련된 이제 세 분의 인물을 좀 여기다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뭐 석전 박한영 선생님은 이제 사실은 저희 명진학교 때 이제 강사로 시작을 하셔서 결국 교장 선생님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총장이고 또 이제 해방 이후에는 종정까지 이제 하셨던 분이고 최근에 한국문학연구소에서는 이제 석전 박한영 전집과 번역의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 불교 근대에 한용운 선생님만큼 미친 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잘 이제 국문학이나 관련된 분야 아니면 잘 안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동국대학교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인데 이분에 대한 작업의 전집 작업이 이제 최근에 이루어진 것 좀 약간 그것도 좀 제가 홍보 삼아서 말씀드리니까 한국문학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을 좀 엮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미당 선생님은 석전 박한현 선생님하고 이제 개인적인 인연으로 따지면 박한현 선생님이 이제 미당 선생님이 광주에서 퇴학을 당했죠. 이제 광주 학생 노조 때 관련이 돼서 퇴학을 당해서 서울에 와서 이제 넉마주의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서정주 선생을 이제 명진 그때는 이제 중앙학림이죠. 그러니까 중앙학림, 그러니까 중앙불교 전문학교라고 아마 되어 있었을 거예요. 거기 학생으로 받아들여서 결국 이제 오늘날에 이제 시인까지 되게 하셨고 또 이제 한영원 선생과는 초기에 불교 유심이라는 잡지나 이런 거 관여할 때 같이 이제 초기 초창기 한국 불교 유신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동국대학교의 초창기 그 명진학교를 설립하는데 두 분이 같이 힘을 하셔서 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 세 분의 관계를 이제 소개를 좀 드리고 서정주 선생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용된 부분을 보시면 1968년 8월에 이제 서정주 선생이 다섯 번째 시집 동천을 발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동천 발간 서문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신라초에서 시도하던 것들이 어느 만큼의 진경을 얻은 것인지 하여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의 최선을 다해온 셈이다. 특히 불교에서 배운 특수한 은유법의 매력에 크게 힘입었음을 여기 고백하여 대성 석가모니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신라초는 이제 네 번째 시집이고요. 지금 동초는 다섯 번째 시집이에요. 그래서 신라초는 1961년에 발간이 되었고 동초는 1968년에 발간이 되었으니까 약 이제 6년 정도가 경과를 한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앞에 서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서정주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시집 속에서 내가 불교적 은유법을 내시에 접목해서 많은 진경을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한국 시가 진행되는 과정에 불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이제 하나의 단서를 주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문학사로 설명을 하자면 이제 보통 학생들이 1910년, 20년에 한국 시가 이제 자유시 운동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자유시는 서양에서 들어온 문학의 영향이죠. 근데 사실 언어를 번역했다는 걸 떠나서 자유시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양의 정신과 사상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합리주의 정신하고 낭만주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근대 문학의 뿌리의 그 낭만주의 정신은 알고 보면 사실 이 기독교가 개신교로 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근대적인 자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 뭘까 신적인 권위로부터 어느 정도 떠나 있는 그러니까 개인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를 만듭니다. 아마 국문학과 학생들은 문학사 얘기할 때 근대적 개인의 탄생 이거 얘기하면서 이제 기독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개신교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 속에 종교가 개인화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은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낭만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초창기 자유시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초창기 자유시의 그 낭만적 정신 안에는 사실 근대적 개인이라는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반면에 이제 동양적인 정신이 아니라 상당히 서양적인 근대 정신이니까 합리주의와 한편으로 이제 기독교적인 개인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양심에. 그런데 지금 미당 서정주는 초창기 화사집을 만들 때는 낭만주의, 상징주의를 경유해서 이제 첫 시집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서정주에 굉장히 중요했던 건 이제 흔히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의 정신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게 근대적인 문학으로 섞여서 그의 첫 시집 화사집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육체와 관능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한 상징주의 시를 만들었는데 지금 다섯 번째 시집과 네 번째 시집에서는 이제 그런 서구적인 육체와 관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불교적인 세계가 시 속에 어떻게 들어왔는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서문에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시집 서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 배운 특수한 운율법의 매력에 크게 힘입었다. 그러니까 신라초와 동천에서 계속 7년 동안 시도했던 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이 시집의 제1부는 신라의 내부에 대한 약간의 모색, 제2부는 근년 시작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서문 두 개에 들어있는 것 중에 내용을 보면 신라의 내부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정주가 이 두 권의 시집에서 주목하는 건 신라의 내부를 내가 들여다봤다. 두 번째는 인연이라는 세상을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거고 그게 이제 불교적 수사법의 핵심으로 지금 묘사가 된 거죠. 자, 요거는 지금 서정주 작품인데 신라의 내부라고 쓰였는데 작품이 신라 내부는 아니고요. 작품은 선덕여왕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라초에 실려 있는 작품이에요. 요거 한번 읽어보고 왜 신라의 내부를 얘기하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짐의 무덤은 푸른 영희의 욕계 제2천 피에 있으니 피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구름 엉기고 빗터 잡는데 그런 하늘 속 피에 있으니 피에 있으니 너무들 인색치 말고 있는 사람은 병약자한테 시량도 덜어 놓고 호러미 호라비들도 덜어 찾아 위롭고 첨성대 위엔 그중 실한 사내를 놔라. 사례일로서 미친 사내에게는 살 닿는 것 중 그중 빛나는 황금 팔찌를 그 가슴 위에 그래도 그 어지러운 불이 다 스려지지 않거든. 다스리는 노래는 바다 넘어서 하늘 끝까지. 하지만 사랑이거든. 그것이 참말로 사랑이거든. 서라벌 천년의 지혜가 가꾼 국법보다도 국법의 불보다도 늘 항상 더 타고 있거라. 짐의 무덤은 푸른 영희의 욕계 제2천 피에 있으니 피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구름 엉기고 빗터 잡는데 그런 하늘 속 내 못 떠난다. 선덕여왕의 말씀이라는 시인데 이 시의 내용은 이제 선덕여왕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도리천에 장사 지내도록 하라.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장소까지 얘기를 해줘요. 이는 경주 낭산 남쪽에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선덕여왕 묘가 그쪽에서 발견이 됐어요. 나중에 결국 삼국유사의 설화를 기초로 해서 서정주가 이게 쓰고 있는데 짐은 푸른 영희의 욕계제 이천이라고 할 때 이 욕계제 이천은 흔히 도리천이라고 이제 불려집니다. 근데 이 시에서는 이 도리천이라는 낯선 이제 불교적 용어를 쓰지 않고 욕계제 이천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피라는 말은 서정주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시 단어 중에 피가 잉잉거리는 병은 다 나았습니다. 뭐 이런 구절도 있고요. 피가 예 있다. 이때 이 서정주 선생이 시인이 얘기하는 피는 육체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도리천이나 욕계제이천은 아직 육체를 떠나지 않은 색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정주가 지금 시를 쓸 때 시의 영역은 불교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관념으로서의 불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육체를 아직 떠나지 않은 불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서정주가 그리스 로마의 육체, 인간의 육체에 대한 걸 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교에 와서도 초월적인 것보다는 바로 아주 현실적인 삶과 연유되어서 섞여 있는 불교를 사실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영역이 바로 여전히 그 육체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덕여왕은 여기서 여왕이지만 신라의 내부를 바라본 불교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신라의 불교는 이렇게 초월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슬픔과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여전히 욕계 제2천에 해당될 수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불교라고 지금 서정주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의 내부에서 이 사람이 서정주가 발견한 불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선덕여왕의 설화에 나온 그 얘기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사례일로서 미친 사내에게는 살닿는 것 중 그중 빛나는 황금 팔찌를 그 가슴 위에라고 하는 요 구절은 삼국유사에서 이제 지기설화라고 선덕여왕을 사모하다가 상사병에 걸려서 죽은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 사실은 죽기 전에 이제 거의 이제 상사병 걸려서 이렇게 깃바닥에 쓰러진 거죠. 그러니까 선동여왕이 지나가다 이 미천한 사람, 계급으로 미천한 사람에게 자기가 팔에 끼고 있던 팔찌를 벗어서 가슴에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내에게 살해일로서 미쳤으니 내 살에 닿는 가장 가까운 것으로서의 팔찌를 가슴에 올려줬다라는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가슴에 팔찌가 닿자마자 이렇게 불이 팍 타올라 갖고 정령의 불에 타올라서 불덩어리가 돼서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불귀신이 됐습니다. 이 지기서라는 그러니까 이제 사랑에 미쳐서 불을 일으키는 귀신이 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삼국유사 설화에 따르면 이제 불이 나면 이 지기에게 장사를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설화의 세계에 있는 그 지기의 얘기라든가 그리고 첨성대 위에 실한 사내를 놓아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복이나 이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생활 불교가 되어 있는 불교가 완전히 일상의 것이 되어버린 신라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를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정주가 얘기하고 있는 불교가 뭔지 우리는 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의 네 번째, 다섯 번째 불교적 은유는 사실은 이제 깨달음보다도 어떤 분이 인연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인연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욕계 제이천 다시 하면 여전히 색계죠. 색계나 욕계라고 하는 그것을 초월한 세계가 아니라 여전히 현실 세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불교와 함께 하나가 되어버린 일상화되어버린 세계로서의 신라를 지금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띄운 글은 이제 질마제 신화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서정주가 이제 그 신라의 이제 불교의 수사를 내가 익혔다라고 하고 고향 마을 질마제로 이제 설화의 세계로 이제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시집을 낸 게 질마제 신화인데 여기서 이제 또 얘기하자면 질마제 신화가 1975년에 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50주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기념인데 우리 학교가 내년이면 110주년이고 질맞으 씨는 올해 50주년이고 그 다음에 뒤에 소개할 만해한영원의 님의 침묵은 올해가 탈고 100주년, 내년이 출간 10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제 지금 연도수로 좀 얽혀 있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발표도 사실 주제로 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시인데 이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질맞의 신화에서 제목을 한번 보면 이거예요. 추사와 백파와 석전. 추사는 김정이고 백파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유명한 선승이죠. 근데 추사와 백파가 이제 유가와 불교의 이 사상적인 대가인데 둘이 이제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시도 주고받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해남 땅끝마을 쪽에 가면 있는 그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이제 유배되었을 때 그 옆에 있는 절에 백파 스님이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유명한데 이분이 이제 서로 교류하면서 석전이라는 호를 추사 김정희가 써서 백파에게 줬는데 이게 백파가 나 말고 후대에 줘라 그래서 돌고 돌다가 석전 박한영 선생님한테까지 간 얘기가 이제 이 시에 있는 겁니다. 자, 질마제 마을의 절간 선운사의 중백파한테 그의 친구 추사 김정희가 만년의 어느 날 찾아들었습니다. 종이 쪽지에 적어온 돌 이마란 아오 하나를 백파에게 주면서 누구 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파는 그의 생전 그것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아껴 혼자 지니고 있다가 이승을 뜰 때 이것은 추사가 내게 맡겨 전하는 것이니 후세가 임자를 찾아서 주라는 유언으로 감싸서 남겨놓았습니다. 그것이 2조가 끝나도록 절간 서랍 속에서 묵어오다가 딱 한 일본 식민지 시절에 박한영이라는 스님을 만나서 비로소 전해졌는데 석전 박한영은 그 아우를 받은 뒤에 30년간이나 이 나라 불교의 대종정 스님이 되었고 또 불교의 한일합병도 영 못하게 막아냈습니다. 지금도 선운사 입구에 가면 보이는 추사가 글을 지어 쓴 백팔 비석에는 대기대용이라는 말이 큼직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추사가 준 아호
석전을 백파가 생전에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이 결의 미래의 영혼에다 가만히 유언으로 싸서 전하는 것을 알고 추사도 야 단수 참 높구나 탐복한 것이겠지요. 질마제 신화에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추사와 백파의 교류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 자기 은사죠. 은사인 석전 박하년 선생님의 호에 얽힌 이제 이야기를 시로 쓴 것이기도 해요. 옆에 이제 석전 박하년 선생님 사진이 이제 구해서 들어가 있고요. 자, 박한영 스님은 만해 한용운과도 막역한 관계였고 위당 정인보,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 신석정, 김달진 시인 등이 그의 문화에서 한동안 불교를 배우는 등 한국 문학사에 불교의 사상과 가치가 스며드는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신석정, 김달진 이런 시인들도 나오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중앙불교 불전,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교 출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위당 정인보, 최남서, 춘원 이광수 초창기 문단사를 사실 이끌어 나갔던 분인데 이분들이 사실 박한영 선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이제 맺는데 문학사에서도 잘 조명이 안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최남 선생의 유명한 글인 이제 뭐 심춘술래, 백두산 근창기 뭐 이런 이제 기행문이 있는데 사실 최남 선생은 그런 데를 갈 수 있는 길을 몰랐어요. 이거 길을 다 안내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이제 숙전 박한영 선사가 이제 다 알려줬고 금강산에서 백두산까지 가는 길을 이제 수시로 드나들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보면 최남선 글의 앞에 서문에 그런 게 나와요. 이 기행문 앞에. 이게 아마 박한영 선생님이 없었다면 내가 이런 글을 못 썼을 거다. 그런 글을 다 안내해 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의외로 이분이 문학사의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줬는가에 대한 게 이제 좀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이제 그 얘기도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당이 이런 석전스님과 첫 인연을 맺은 것은 동대문 밖 개운사 대원암에서 순짐의 권고로 소년거사로 머물게 되면서입니다. 여기가 이제 고려대학교 뒷산이죠. 이 개운사 거기에 있는 절인데 자, 이때의 심정을 서정준 후에 육당 최난선 씨와 춘원 이광수 씨가 한동안씩 이분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것과 춘원은 이분에게서 삭발한 것을 들어 알고 있던 나는 그의 그 따라웃지 않을 수 없는 묘한 매력을 가진 웃음소리에 접하자 그게 첫째 궁금해 쾌히 그 권고를 받아 여기에 한동안 머물기로 한 것이다. 이게 이제 미당 선생이 쓴 글의 산문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최남선이 머리를 깎았다. 이게 뭐냐면 이제 최남 선생이 아들을 잃고 좀 불행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실제로 이제 시조 쓰고 이러면서 굉장히 근대적인 서양 문학에 심취해 있다가 불교로 이제 잠깐 귀의를 합니다. 실제로 머리를 깎고 이제 귀의를 하는 시절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박한현 선생한테 가서 선사에게 가서 했다는 얘기죠. 자, 서정주에게 불교적 인연은 석전이라는 호가 추사 김정희와 백파를 거쳐서 박한영에게 전달되었듯이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정해진 것과 주인이 없는 것 같지만 인연법에 의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나 감각은 때로는 천리나 순리의 개념으로 나타나면서 탈속적 체념의 감각과 인간의 의지, 욕망이 순화되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비로소 서정주가 얘기한 인연이 뭔지가 조금 드러나요. 그러니까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겉으로 보면은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세상이 돌고 돌면 결국 주인 찾아가고 다 맞는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시에 써나가는 건데 실제로 서정주 시의 그 설화에 대한 얘기의 상당수는 이런 인연과 관련된 설화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설화의 내용의 상당수가 인연으로 되어 있는 걸 많이 차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 삼국유사도 설화로 되어 있지만 사실 전래되어 내려오는 설화의 상당수가 불교적인 어떤 인연론과 좀 관계된 게 실제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불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 이 설화의 상당수에 이제 그런 불교 얘기가 많은데 그저 인연론 이게 이제 제일 좀 많다는 거죠. 자, 서정주가 불교적 은유에서 귀신과 인간이 서로 통하는 설화와 마법의 세계를 보았다면 인연의 감각을 통해서는 인간과 인간의 인연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연의 법칙성이 어떻게 삶과 운명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점에 집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서정주의 운명이 왜 나오냐면 너무 일제 말기 시절이 힘들었던 거예요. 이 서정주도 뭐 친일 시비 뭐 이런 것도 그때 나오는데 사실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 먹여 살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얘기하면 재기발랄하고 천재라고 칭송받던 시절에서 결혼하고 뭐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만주까지 갔다 왔는데 제대로 밥벌이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살기도 막막하고, 이제 그러고 나라는 없고 이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제 서정주가 전쟁 직후에는 이제 이런 이념론에 대한 생각에 굉장히 심취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습니다. 자, 서정주의 인연의 감각은 이 점에서 그냥 관념적이지 않고 일상적인 삶과 연결되어서 굉장히 미시적이고 체험적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인연의 사상을 어떻게든 감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그의 독특한 시적 능력이기도 한데, 이런 시적 자질의 기원에는 그가 불교를 처음 접한 석정과의 만남이라는 개인적인 체험을 평생 이제 간직하고 있었던 것도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자, 추상적인 것의 감각화가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면 서정주는 자신이 다 품을 수 없었던 불교를 은유와 인연론으로 다시 감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정주가 불교를 다 못 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개인적인 이제 고백이에요. 뭐냐면 내가 젊었을 때 속전 박하선님한테 불교를 배웠는데 능엄경까지 배웠는데 내가 불교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불교 공부를 계속 안 해요. 안 하면서 그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나는 그리스 정신과 니체 정신의 그 육체와 관능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 시절에 나는 불교를 다 껴안을 수가 없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여섯 번째 시집이죠. 이제 신라초 뭐 그리고 이렇게 그 이후에 동천 이렇게 쓰면서부터는 불교를 이제 다시 자기가 갖고 있던 육체성과 조화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이제 신라의 내부와 인연론이라고 하는 걸 이제 표면으로 내세운 겁니다. 시의 형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때 설화조와 인연조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일상의 모든 삶을 인연으로 설명하는 인연조의 노래하고 설화의 바탕을 둔 설화조의 노래가 있어서 실제로 시 중에 인연설화조 뭐 이런 이제 제목을 가진 시도 쓰고 그렇습니다. 자, 인연조는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서 연결된 세계에 대한 감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미당이 얘기하는 영원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미당의 영원성 막 초월적이고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공간이 서로 얽혀져서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때와 장소가 서로 합이 맞지 않는 것은 그 시간과 장소의 인연이 서로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뇌와 운명적 속박 등이 발생하는데, 이런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벗어난다면 그런 운명의 굴레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인연의 감각화는 결국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넘어서 영원성의 세계에서 이 인연이라는 것을 다시 바라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서정주의 시에서 달관이라는 경지를 종종 읽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달관이란 그 시공을 초월한 인연의 경지에서 삶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정주가 사실 신라의 내부에서 본 게 신라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약간 좀 뭐랄까 낙천적이고 달관한 경지를 이제 끄집어내느라고 신라의 내부를 많이 봐요. 거기서 보면 이제 설화니까 삼국유사 설화에 보면 매가 어떤 사람의 집 앞에서 모카씨를 아니지 솜을 훔쳐서 이렇게 탁 채갖고 날아가는 뭐 이런 장면이 와요. 근데 그 솜이 결국 돌고 돌아서 시장에서 뭘 거쳐서 어떻게 해서 다시 주인 손에 돌아오고 이렇게 되고요. 모카시 하나를 또 가져갔는데 이게 떨어져서 나중에 솜이 돼서 어떤 사람에게 다시 이불로 돌아가는 거죠. 뭐 이런 게 이제 사실 삼국유사 설화에 막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주목해서 다 시로 썼어요. 그 설화 하나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제 소개할 시는 이제 귀신과 통하는 얘기인데, 이 무렵에 이제 서정조 선생이 영통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당시의 문단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요. 시가 참 합리적이지 못하다. 근대 정신에 모자른다. 근데 사실 서정주는 이미 근대 정신 이상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귀신 얘기를 시에 쓰려고 했으니까. 귀신 얘기입니다. 자, 국화꽃이 피었다가 사라진 자리 국화꽃 귀신이 생겨나고, 쌀이꽃이 피었다가 사라진 자리 쌀이꽃 귀신이 생겨나 살고, 사슴이가 뛰놀다가 사라진 자리 사슴이네 귀신이 생겨나 살고, 영 넘어 할머니의 마을에 가면 할머니가 보시던 꽃 사라진 자리 할머니가 보시던 꽃귀신들의 때 꽃귀신이 생겨나서 살다 간 자리 꽃귀신의 귀신들이 또 나와 살고, 사슴이의 귀신들이 살다 간 자리 그 귀신의 귀신들이 또 나와 살고,
오래된 노래의 조라고 고조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게 설화조예요. 그러니까 미장이 쓰는 설화조의 리듬이 있는 시는 다 이런 스타일로 좀 돼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이 불교적 우주관을 사랑의 이야기로 이제 변주해냈다는 점에서 성공했다면 서정조는 불교적 사유가 지배하는 삶의 감각을 신라라는 것으로 끄집어내서 적확하게 재현해내는 점에서 한국 문학사의 하나의 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님의 침묵이나 서정주가 다 둘 다 한국의 문학사를 보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문학이 자체가 서양적인 어떤 부분에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들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불교라는 게 사실 문학에 다시 자리를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일을 해낸 사람이 서정주와 한용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서정주의 인연설화조는 사람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우주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된 세상을 보여주는데 이런 세상에서는 사람과 귀신, 꽃, 나무, 동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통합니다. 사실 이거는 서구적인 합리 정신으로는 담을 수가 없는 일단 얘기라고 봐야겠죠. 향가와 향가설화는 그가 발견한 신라의 시, 즉 노래의 사상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기도 합니다. 향가의 매력이 귀신을 울게 한다. 천지 귀신에게 통한다는 의미에서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서정주가 향가를 통해 발견한 것은 불교가 녹아든 향가, 즉 시의 원천에 대한 발견입니다. 여기서 향가가 나오는데 사실 향가는 뭐 설명을 하자면 좀 이게 길어요. 이게 향찰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독 자체를 못했어요. 식민지 시대에. 그러다가 동국대학교의 고전문학의 이제 대가 양주동 선생이 1930년 중반쯤에 이제 일본의 소창진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독한 거를 다시 받아서 이게 한국 사람이 해야지 일본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완역을 하면서 향가가 해독이 됩니다. 만약에 향가가 진작에 해독이 됐다면 어쩌면 현대 시조가 이 정영시로서 먼저 자리를 잡지 않고 향가가 정영시가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향가가 워낙에 좀 정영시가 되거나 하기에 좋은 자질이 있는데 읽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시조가 가장 대표적인 현대적인 정형시가 이제 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노래가 이제 시가 되는 과정인데, 근데 이 향가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향가는 설화가 있고 시가 있고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유사 안에 하나는 향가에 얽힌 설화, 하나는 향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있고 설화가 있어. 반드시 향가는 노래에 얽힌 이야기가 같이 있는 방식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서정주가 이 향가를 어떻게 차용했는가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실제로 질마제나 이제 전에 이제 시집 내면서 한 얘기인데 그건 조금 이따 소개를 하고요. 향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불교가 녹아든 향가에 대한 발견이 서정주의 시가 지닌 현대성과 영혼성의 결합에 중요한 시원이 된 것은 한국 현대시사의 맥락에서 보는 하나의 사건에 해당이 됩니다. 서정주가 관한 신라의 내부를 엿보는 일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사법에서는 불교적 의미고 사상적 측면에서는 인연의 발견인데 이것이 모두 삼국유사에 대한 독해에서 발견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0에서 70년대 초반 시기에 서정주의 시적 모색이 도달한 지점은 흔히 말하는 신라 정신인데 그의 신라 정신은 60년대에 우리나라의 국가주의가 추구했다.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서 근대 정신을 많이 얘기해요. 그때 신라 정신을 같이 얘기합니다. 정부에서도. 이건 이제 흔히 화랑 정신이라 해서 육사의 이제 정신적인 모태가 되는데 이때 발견된 신라하고 서정주의 신라는 굉장히 결이 좀 달라요. 하나는 이제 상무 정신, 그러니까 화랑을 이제 뭔가 좀 상무 정신을 만들려는 이제 육사적인 이념이라면 서정주는 지금 신라 정신이라는 걸 불교적인 지금 세계관으로 화엄으로 좀 바꿔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삼국유사를 보면 여기에 약간의 모색 얘기하면서 이제 질마제 신화를 이제 쓰고 난 다음에 서정주가 다시 또 인터뷰를 합니다. 서정주 시인이 이 장면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질마제 신화는 근년 현대문학지와 시민학지에 연재해온 산문시들로 제목의 그 질마제는 내가 생겨난 고향의 이름이다. 이 마을의 동쪽에 질마제라는 산이 있어 마을에도 그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제2부를 이루는 노래들은 1978년 한 해 동안 잡지 월간 중앙에 권두시로 매달 연재했던 것으로 작곡되어 노래 불려지기를 바래 자스를 맞춘 정형시로 쓴 것이다. 여기서 이제 1부, 2부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1부는 산문시예요. 설화로 되어 있는 이야기시고 2부는 정형시야.
그러면서 노래로 나중에 창작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질맞의 신화를 하면서 1부, 2부를 나눠서 하나는 정형시로 쓰고 하나는 설화를 바탕으로 한 산문시로 쓴 거죠. 이 이유를 설명해 놓으면서 액션이 없으니까 독자들이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도 액션을 넣었지. 소설처럼 말이요. 그래서 질맞의 신화 앞에는 이야기가 있고 뭔가 이제 액션이라고 했으니까 인물이 등장하는 이런 식이고요. 뒷부분은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도적인 건데 신라의 내부에서 발견한 불교적 은유를 지금 서정준 한국 현대시에 두 가지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산문시, 이야기시의 가능성이고요. 하나는 이제 정형시. 그러니까 이제 향가를 염두에 많이 둔 거겠죠. 자, 어떻든 이 성공 여부는 둘째치고 이 과정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다시 동국대학교의 인연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서정주 시인이 동국대학교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해요. 그러면 향가나 삼국유사는 서정주 시인이 어떻게 읽었을까? 사실 다시 동국대학교의 고전문학의 교수를 계시던 분이 양주동 선생이에요. 이 향가의 대가죠. 그러니까 동대에서 공부한 인연에서 결국 향가와 삼국유사를 볼 수밖에 없었고 동국대학교는 1980년, 90년이 될 때까지 사실 사학과도 그렇고 이 삼국유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던 학교입니다. 사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삼국유사의 설화와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향가라고 하는 이게 얼마만큼 이제 서정적인 중요한 영향을 줬느냐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읽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부교수 시험 보는 중간에 이 서정주 선생이 썼던 논문이 신라 연구였다라는 점. 향가는 향찰로 기록되어 있고 뭐 오쿠라 신페이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전문적인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향가는 해독이 되지 않으면 시로서 읽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해독을 다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완벽하게 이게 해독이 되고 향가에 대한 내용적이고 뭔가 사상적인 걸 검토할 수 있는 시기는 해방돼서 한 1958년, 60년대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정주가 61년에 신라초를 썼으니까 사실 향가에 대한 문학적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시기에 서정주 시인이 향가에 토대를 둔 신라초나 동천을 썼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향가는 결국 사상적으로 보면 설화의 세계에서 보면 서정주가 얘기했던 영통과 홍교의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통과 홍교가 뭔지는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질맞의 신화에 나오는 상가수의 노래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요 시니까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맞의 상가수의 노랫소리는 답답하면 12발 상무를 젓고 따분하면 어깨에 곡갈 쓴 중을 세우고 상여면 상여머리에 떼약벽 같은 노쇠 요령 흔들며 이승과 저승에 뻗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를 안 하는 어느 아침에 보니까 상가수는 뒷간 똥오중 항아리에서 똥오중 걸음을 옮겨내고 있었는데요. 왜 거 있지 않아 하늘의 별과 달도 언제나 잘 비치는 우리네 똥오중 항아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붕도 아스에 작파해버린 우리네 그 참 재미있는 똥오줌 항아리. 거길 명경으로 해서 망건 밑에 연발질을 열심히 하고 서 있었습니다. 망건 밑으로 흘러내린 머리털들을 망건 속으로 보기 좋게 밀어 넣어 올리는 쇳불 연발질을 점잖하게 하고 있어요. 명경도 이만큼은 특별하고 기름져서 이승에 저승에 두루 무성하던 그 노랫소리는 나온 것이 아닐까요? 이 상가수는 일종의 이제 뭐 상여 메고 가면 그 요동치면서 노래 부르는 뭐 이런 사람이에요. 주로 그 마을에서. 결국 영통과 홍교라는 개념을 신라라고 하는 데서 발견해서 결국 자신의 고향 마을인 질마제의 전설적인 공간으로까지 끌고 온 게 이제 서정주가 한 역할입니다. 결국 인연론에서 인간과 귀신 또는 이제 동물과 또는 식물까지도 다 서로 소통이 되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런 설화의 세계 속에서 일종의 불교로 얘기하면 이제 화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지를 시 속에 구현해 냈는데 이게 또 삼국유사에 일현선사가 썼죠. 사실 스님이 썼기 때문에 감통구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삼국유사에. 근데 이 감통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감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감통이 향가 중에 도솔가조에 있는 이제 이 해설입니다. 설화예요. 그래서 월명사 도솔가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여기에 이 도솔가를 월명사에게 왜 맡기냐면 월명사가 향가를 잘 짓는 사람으로 소문이 난 이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말이 좀 많은데 월명사가 스님이냐 아니냐. 근데 사실은 월명사 개인은 삼국유사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대덕이 아닙니다. 스님이 아니고
선도의 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선도는 당시로 치면은 이제 사실은 이게 뭐라 그러냐 국선도 그러니까 이제 향가를 부르고 다니는 화랑도 일종의 스님과 같은 대접을 받던 이제 시기가 이제 신라였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도 일상의 불교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영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월명사는 이제 그런 쪽으로 보이긴 하는데 뭐 말이 좀 이렇게 저렇게 많아요. 어쨌든 거기에 보면 신라인들은 향가를 숭상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대개 시와 송 같은 것이라 그래서 때때로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향가는 천지 귀신을 감동시키는 노래로 불려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불교의 범패하고 유사한 것인데 범패에 이 제사나 뭔가 격식을 갖추지 않을 때 향가를 불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월명사가 저는 범패 같은 거나 이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솔가를 짓거든요. 자, 감통과 감동은 여기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감하고 통하거나 동하는 것인데 서정주의 영통이 나온 교는 이 감통이나 감동에 가까운 말로 보이는데 한마디로 노래로서 천지와 귀신을 감동하게 한다는 말은 그대로 서정주의 시적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라초 동천을 거쳐 질맞아 이르면 이런 서정주의 불교적 은유에 대한 자각은 불교적 우중감과 지혜를 담은 삼국유사의 설화와 향가의 노래 정신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좀 시간이 많이 이제 모자랄 것 같아서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영원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한영원의 시의 결은 서정주와 많이 다릅니다. 서정주의 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체에서 시작해서 불교로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한영원 선사는 스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불교적인 깨달음을 다시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사실 현실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의 문제까지 끌어안는 대로 거꾸로 가져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두 분의 불교가 좀 다른데 형이상학에서 공, 무 이런 불교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을 쉽게 일상적인 것으로 끌어와 온 게 이제 한영원 선사라면 서정주는 거꾸로 이제 일상적인 경험과 체험의 영역을 설화의 영역에서 다시 불교와 접목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서정주의 신라 정신이 욕계제 이치는 피와 육체의 세계를 그려내고 중생의 불교를 시적 수사로 삼고 있다면 한영의 시적 언어는 근원적인 차원에서 불교적인 역설이 거꾸로 끌어안는 중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님의 침묵인데 좀 시간 관계상 님의 침묵은 다들 잘 아는 시이니까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의 핵심 내용인 여기 중간에 빠졌는데 사실 님의 침묵에 대한 설명을 요 사이에 사실은 이제 다른 구절이 좀 있는데 사실 님의 침묵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88편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집 한 권에 님의 침묵 시집 안에 88편의 시가 들어 있어요. 근데 이 구성이 님의 침묵이라는 이 시 한 편이 가지고 있는 님이 떠나고 그 과정에서 기다리고 다시 오는 과정에서의 깨달음을 갖게 되는 순서가 이제 그대로 시집 전편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집의 구성과 시의 전개 구성이 같다. 이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거는 만해 한용운 선사가 실제로 2달 동안에 썼다 그러는데 상당히 불교적인 어떤 사유의 전개를 사실 염두에 두고 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얘기가 많이 필요하고 좀 어려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요 PPT에 있는 구절에 사실 PPT 제작할 때 이제 좀 빼먹어서 하나가 빠졌는데 그 유심이라는 잡지를 한용운 선사가 이제 불교 유심론을 주장하면서 잡지를 만들어요. 그 유심이죠. 유심 창간호에 석전 박한영 선생님이 타고르에 관한 글과 그리고 한용운 선생의 심이라고 하는 시가 실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시인데 여기 심이라는 작품을 앞에 이제 인용을 하고 좀 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심이라는 작품이 지금 PPT에 빠져서 제가 이제 그냥 읽지 않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이라고 하는 유심의 실린 작품은 님의 침묵에 있는 맨 앞에 있는 군말이라고 하는 서문이 있어요. 님이 다 님이 아닌 것이고 그리운 것은 다 님이다. 뭐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님의 침묵의 서문과 이 심이라는 구조는 심이라는 이제 유심에 발표된 시는 상당히 서로 닮아 있어요. 근데 말투로 보면 이제 이 심이라고 하는 시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불교적인 게 약간 뭐라 그러나 잠언처럼 되어 있는데 이 님의 침묵에 있는 군말이라고 하는 구절은 굉장히 거기에 비하면 유연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사실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심이라고 하는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유심론, 그러니까 불교적인 유심론의 바탕을 써서 모든 것이 다 마음이다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자, 이 심이라는 거를 유와 무의 경계를 넘어서 유일한 절대이고 님이 단순한 대상이거나 시체가 아니라 결국 마음의 변형물로서 외부의 타자이지만 이미 타자가 아닌 존재, 즉 마음에 따라서 그 가치와 실제가 결정되는 대상임을 사실 심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1910년대 초반에 쓴 작품인데 님의 침묵 25년이니까 약 한 10여 년 이상 격차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님의 침묵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군말에 있는 기른 것은 다 님이다. 님의 시체를 들었는데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이 구절에서 보면 만약 한용운은 마음과 님이라는 단어를 거의 같은 것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님이 떠나갔다라고 하실 때 그 님을 통해서 네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네 마음이 그 님이라는 것에 투영됨으로써 마음의 운동이라고 하는 걸 다 겪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결국 님이 자유나 만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 그만큼 자유나 만능일 수 있다라는 거하고 통하는 얘기입니다. 님과 사랑이라는 단어의 형이삭적인 차원은 이 점에서 유심이라는 생각에서 파생이 되었고 그 유심은 육체냐, 연애냐, 남녀 간의 사랑이냐 이런 거 다 초월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견지에서 본다면 이 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사실 그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시적인 언어로 한영훈에게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사실 그 만에 한영원이 이 님이라는 단어를 시에 가져오기까지는 이제 당시에 시문단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문학사적 설명함에 일단 지목이라고 하는 사람의 번역하는 과정에 이제 아서 실먼즈의 이뤄진 진주라는 시집을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뤄진 진주에 처음으로 번역어로 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전에는 이제 시적인 언어를 쓰지 않던 건데 그때는 이제 연애시의 개념으로서의 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2인칭 상대방을 얘기하는. 근데 이거를 김소월이 이제 그 시에 적용할 때 님이라는 단어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김소월의 연애시화법이랑 아서 시먼즈 시를 번역한 스승인 김옥의 번역 사이에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25년에 님의 침묵 나오기 전에 이제 사실 김소월의 그 진달래꽃이 먼저 이제 출간이 되는데 20년대를 보면 님이라는 단어를 썼던 두 개의 시집이에요. 근데 김소월의 님과 한용운의 님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김소월의 님이 이제 아서 시먼즈의 그 연애시의 화법의 님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면 사실 한용운의 님은 사실 그 연애시로서의 2인칭의 님이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마음의 변형물로서의 님이에요. 그래서 진짜 뭐 좀 복잡한 얘기지만 번역 과정에서 타고르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타고르시에도 이제 로드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이제 주라고 번역이 되는 이제 그 부처님과 비슷한 이제 절대자에 대한 송가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고로 영향을 받았으면 한용운이 님의 침묵 쓸 때 이제 그 일반적인 번역시가 당시에 주라고 번역했듯이 주라고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불교적인 마음의 유심론이나 이런 개념에서 보면 전혀 맞지가 않으니까 사실 거기에 적합한 어떤 언어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님이라는 단어로 선택이 되었고 한영은 님과 마음 사이에는 아무 격차가 없는 단어로 이제 인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사건이 결국 돼요. 타자인 님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 님을 마음과 동일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님의 침묵이라는 시 속에 나와 있는 나와 너의 격차라는 게 이제 무너져 버리는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개념까지 도달하는 이런 이제 구도가 생겨난다는 거죠. 한용운에 대해서는 사실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있고 지나가고 해서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연재하는데 한용운은 다음 후에 쓸 거기 때문에 이거 좀 아껴 놓으려고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